보리밭에서 바람이 논이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때 보리밭은 황금빛으로 일렁거렸다. 보리의 몸을 빌려 장난하던 바람이 때로 나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나는 보리처럼 몸을 내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반은 농담이 되고 말았다. 그 보리밭에서 놀던 것이 바람인지 보리인지 다만 햇빛이 눈속임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유정한 시인의 말도 안 되는 이라는 시집에 있는 자서를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들 눈에는 보리밭에서 보는 것이 보리일 수도 있고 햇빛일 수도 있고 또 바람일 수도 있고 작가의 시선이 어디에 닿는가, 어떤 깊이를 갖는가 이런 것이 이제 작품으로 아름답게 또는 깊이 있게 또는 무겁게 새겨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충북작가에서 청주 민족예술제 하나로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 카페 C를 저희가 잠깐 빌려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데요. 이런 나눔이 문학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속에서 문학의 무늬가 새롭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작가분 4분을 모셨고요. 또 노래하시는 분 2분이 연주하시는 분 2분이 오시게 됩니다. 먼저 작가 2분을 모시겠습니다. 정연승 소설가님 그리고 조만희 수필가님 올라와 주세요. 작가님 서 있으면 다 하실까요? 네. 여기 계신 분이 꽃을 들고 있는 게 매우 서투신 분이 소설 쓰시는 정연승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앉으시고요. 저도 지금부터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년 전의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만희 선생님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남이면에서 출생하셨고 충북대 지류교육과를 졸업하시고 89년부터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주로 옥천 지역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2월에 퇴직하신 거죠, 선생님? 그럼 한 31년 교직 생활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이 20년 전의 약속 말고도 작품집 풍경과 산책, 여행 산문집이죠? 네,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 퇴직 후의 근황을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예. 저는 2월 달에 이제 정년을 맞고 교직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임할 쯤이 되고 보니까 이 코로나가 아주 절정을 이룬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디 뭐 여행 갈 데도 없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저는 저 옥천에서 교직 생활을 주로 했고 또 거기에 제 2의 거처를 또 준비해 놓고 한 20여 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보니까 옥천에 딱히 마땅히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와서 뭐 좀 할 게 있을까 싶어서 제 고향이 남이면인데 현재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까지 같이 사시다가 이제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고향에 제 거처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땅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조만간 그쪽으로 정착을 하려고 뭐 조만간이라 해야 금방은 안 되고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준비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네. 고향으로 이제 책이 20년 전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20년 만에 출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풍경과 산책. 책도 20년
거의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출간 자체가 작가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고 또 이것으로 인한 다양한 일이 또 전개됐을 수 있는데요. 혹시 출간 이후에 특별한 경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책이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글 실력이 짧다 보니까 또 글 쓰는 실력 뭐야 게으르고 또 그래서 오랫동안 쓴 글을 이제 묶어서 한 권 겨우 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 담겨진 내용이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활동한 내용,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한 권 분량의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주변 지인들께서 아주 책을 읽고서 좋은 반응을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책이 많이 빨리 소진이 됐어요. 가까운 친구들한테 읽을만 하면 주변에 선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꺼이 뭐 한 10권, 5권 이렇게 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판은 바로 소진이 됐고 2세를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옥천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교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추강기념회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책이 나왔어도 그 직접적으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고 우선 제자들이 관련된 게 나오다 보니까 뭐 오랜만에 소식 온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건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진행지를 미리 다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까지 막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 이제 이 교직 생활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오래전 제자 이야기들도 많아요. 이미 뭐 한참 성인이 되었을 텐데 책을 본 제자들의 반응 중에 조금 특별한 거, 남다른 거 요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이제 연결된 친구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20년 전에 약속의 그 주인공들이 특히 이제 반가워했습니다. 이 내용이 책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친구를 통해서 매스컴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던 게 이제 큰 보람입니다. 예. 이 책을 보면 주로 학교 생활 이야기도 많고 또 선생님이 사시는 주거 공간, 뭐 일명 높은댕이 집이라고 그리고 가족 이야기 또 여행에 대한 것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옥천 지역에서를 중심으로 하신 문화 운동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수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혹시 이 책을 내고 나서 선생님의 소감, 느낌, 책에 대한 나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성장해가지고 교직에 들었을 때까지도 제가 늦게 해서 이제 선생이 됐는데 제가 글을 써서 책을 내리라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 쓰는 과정이 저로서는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소통이 아니고 힘들더라고요. 쓸 적마다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글이 돼서 나왔을 때는 보람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글 쓰는 게 겁이 나고 또 수필은 결국은 자기를 다 드러내는 그런 글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쯤에서 여기에 선생님의 부친께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 아버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 사실은 제가 책을 내면서 가장 큰 보람은
저희 아버님께서 현재 계시는데 제 책을 읽고서 이 독후감을 글을 읽은 독후감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세를 찍은 글에는 독후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 저는 모시고 싶습니다. 그럼 박수로 청해 주시죠.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현재 연세가 93세세요. 그런데 책을 엄청나게 즐겨 읽으시는 아주 독서가이시고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아리랑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랑 5권째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아니요,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릴 건 없고 지금 이제 오늘 아드님 북 콘서트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2쇄에는 아드님께 드리는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걸 낭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말씀. 네. 그러면 이 책을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네. 마누이가 이 책을 나왔다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간에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왔길래 우선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에 갖다 놓고 할아버지한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고유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같이 가서 할아버지 산소에 갖다 책을 놓고 고유를 했습니다. 그걸 간 후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잘된 게 여전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누이가 그간에 지가 생각했던 거 또 돌아보고 모두 했던 것을 그대로 적은 건가 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수필집이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모두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누이가 늦게 시작을 대학도 군대 갔다 와서로 대학에 갔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발령만 그래 4년 만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느림보라고 그때 지청고만 하고 그런데 항상 남들 뒤떨어져서 허덕이는 모습이 장 안타깝고 이랬습니다만 참 이런 책을 변변치 못한 그런 책을 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칭찬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모두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누이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은 교직 생활을 30년간 아무 큰 탈 없이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런 변변치 못한 책을 펴낼 수 있던 것도 모두 여러분들 이웃 좋은 것들 분들이 모두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그런 덕택이 아닌가 생각해서 무한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 지금도 독서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버님 감사의 뜻으로 제가 문화상품권 2장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4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아주 길게 할 수는 없다는 점, 네, 책 사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앉으시죠. 네, 지금 작품집에 수록된 글이 많잖아요. 그 중에 독자분들이 꼭 이것만큼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글을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다들 어렵게 쓰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엉만이라는 글이 있어요. 엉만이.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작품집에도 사실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 첫 번째는 기행수필이었기 때문에 기행수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그것만 따가지고 이제 따로 이번에 수록을 했는데 짧은 글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글을 좋게 평가해주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참 또 다른 한 풍경을 제 나름대로 그려놓은 거라 생각하고 그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억만이라는 글이 마침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글이에요. 이게 이제 뭐 작가님하고 전혀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를 꽂아놓고 표시를 해놓은 그런 글이네요. 87쪽에 있는 것인데 나중에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가님께 이제 나에게 수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글이고 수필은 정말 쓸수록 저에게는 참 너무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제 목표가 제가 앞으로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항상 제 마음에는 한 3권 정도를 내고 제 인생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2권을 냈기 때문에 3번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수필은 저에게 아직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만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정현승 작가님한테로 넘어가겠습니다. 꽃 뜨는 게 매우 서투신 거죠? 어색하신 거죠? 네. 조만희 작가님은 수필집을 간행하신 거고요. 정현승 작가님은 소설 작품집인 북의 사회를 찾아서를 간행하셨습니다.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덕산면 출생이고요. 1970년에 고향을 떠나서 청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청주로 오신 지 벌써 50년이다. 네. 그러니까 청주에 사신 게 훨씬 길어요. 네, 그래도 제천 말투는 조금 남아 있으시고요. 네, 청주대학교 국문과 재학 중에 월간 시문학과 충청일보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였죠, 문제. 대학 때 이렇게 벌써 작품 활동을 소설이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졸업 후에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정현승 작가님이 운영하는 출판사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혹시 손 드신 분이 충북작가회원이면 소용없고요. 작가회원이 아닌데 충북작가회원이 아닌 네 선생님 한솔출판사 책 한 권 드려도 될까요? 네, 책 한 권 정현승 회장님 거 드려주세요. 네. 이제 보니까 이재숙 시의원께서 책에 대한 욕심 있으신 거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주신문 가을문예 공모에 중편소설이 당선됐어요. 작품 이름이 뭔가요? 중편소설? 진주신문에 네. 가을문예. 진주신문 가을문예에 네. 당선된 작품 이름이 뭔가요? 그거 문제로 낼까요? 혹시 이거 매우 어려운 문제. 이건 총무작가 회원 맞춰도 돼요. 진주신문 가을문예 공모에 중편 소설이 당선되셨어요. 이분 이렇게 당선을 잘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작품명을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뭐죠? 소백산입니다. 소백산. 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창작지원사업의 장편소설 부분이 선정이 돼서 또 책을 간행하셨어요. 이거 문제 내도 또 모를까요?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모르는 거로. 네. 그러면 북진나루입니다. 북진나루. 네.
충북대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해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박사님이셨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수료입니다. 논문을 못 썼습니다. 수료. 네, 수료입니다. 2010 학력이교회까봐. 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매일의 대하소설 북진나루를 연재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이미 저쪽에서 장편 소설 그 문학 창작 지원 사업에서 선정됐지만 아마 이게 개작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현재 충북작가회 회장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출판 한솔 대표이십니다. 작품집에 우리 동네 바람꽃 이용원이 있고 북진나루 상하권을 간행하셨고, 이번 작품집이 북의 사회를 찾아서입니다. 이번에 간행된 북의 사회를 찾아서를 보면 여편 소설이 8편, 그리고 단편 소설 4편, 중편 소설 소백산 1편, 이렇게 다양한 길이의 소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것이 무거운 주제인데 아주 무겁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느 작품도 가볍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제 맨 뒤에 있는 소백산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프고 생생한 삶을 조명한 작품이 많습니다. 자, 20여 년 만에 출간이에요. 요새 20년 만에 출간이 유행인가요? 네. 그런데 출간 후에 기억나는 경험이나 본인의 소감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뭐 소감은 있지 않고요. 뭐 우리가 그냥 밥 먹듯 뭐 그냥 매일 쓰기는 열심히 써 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북의 사회를 20년 만에 출간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우리 지금 김 선생님께서 무겁지만 가볍게 접근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하여튼 어쨌든 이 책을 출간하고 난 이후에 저는 별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체가 좀 촌스럽고 문장도 투박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보에서 뭐 하루에 한두 권씩 계속 주문이 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다시 재판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제가 쓴 소설 같은 것도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놀랍습니다. 촌스러운 작품인데요. 예, 뭐 그 정도 소감이랄 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은 상생충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죠. 그 상생충북에 2분기 도서로 선정되셨어요. 특별한 경험이 아니셨나 봐요. 저는 그 말씀이라도 혹시 나오나 했는데 뭐 당연한 경험인가 그죠? 잘못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소설을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첫 작품서부터 해서 하여튼 공모에 내보내서 거의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니까 뭐 물론 상이나 또 충북 상생에서 선정됐을 때 기쁘죠. 뭐 누가 저를 저를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는 게 기쁜 거고요. 뭐 상을 받았다 해서 그렇게 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뻤습니다. 그 소식을 네. 듣고는. 굉장히 사실은 지금 자랑하신 거고요. 여기 보면 주인공들이 네. 또 등장인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 한 번 제대로 큰 목소리로 펼치지 않은 그런 소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드러내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들의 삶에 주목하신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지금 그 소시민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소시민 하면 중산층,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는 그 계급을 이야기하는데 제 소설에서 다루는 그 인물들은 소시민보다도 좀 더 밑에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시민은 하층민하고 지배계층, 그 자본가들 사이에 중간 계층이거든요. 근데 제 소설에는 그 소시민이 아니라 하층민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제 소설의 주요 인물로 다루는 거는 건방지지만 처음에 제가 20살 초반에 소설을 쓸 때는 제가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점 쓰면서 그게 너무나 건방지다는 생각. 소설 쓰는 놈이 그 다른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건 건방진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 다뤄오는 것은 이런 거였던 거거든요. 뭐냐 하면 중산층, 소시민 이런 계급들은 자기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위로 뜨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본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루는 소설의 주인공들 하층민들은 누가 그 사람들의 삶을 다뤄주지 않으면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내세우는 것보다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소설가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다루겠지만 저는 제가 그 하층 계층에 있는 이분들을 이야기를 주로 글감으로 썼던 거는 그 소설을 쓰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세상 어디 한 구석에 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나라도 조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소설 쓰는 놈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긴가요? 네, 짧게 말씀해 길었어요. 주시면. 지금 이제 긴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 길게 말씀하셔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북의 사회를 찾아서라는 글만이 아니라 이 소설집 제목 자체가 북의 사회를 찾아서고 저는 전편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생활과 관점에서 작품을 썼어요. 여성이 배제되었다. 여성의 시선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여성의 입장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저는 그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제 소설에서 여성들이 배제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책 제목으로 정한 북의 사회를 찾아서에서도 보면 참 여성들이 너무 우악스럽습니다. 남성들은 너무 가냘프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소설을 쓰면서 글감으로 삼았던 거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풍경화 같은 그 그림을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북의 사회를 찾아서는 물론이고 다른 작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본이거든요. 자본, 그 돈, 우리 물질 너무 물질 같은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그 인간들을 보면 너무 물질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이런 그 여성들이 배제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여성들을 드러내서
남성들의 어떤 현재 현대사에서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물질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쓴 건데 사실은 그 속은 엄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 같은 데서 보면 주로 이제 부부들이 주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그 여성들의 그 조그만한 그 행복일런지 모르지만 그런 물질 같은 걸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렸지 않나.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벌어서 여성들을 충족시켜주고 싶은데 여성들한테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여성들을 자꾸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여성들이 이 작품 속의 여성들은 돈이 없는 남자는 무시해요. 여기서 저기 혹시 나 돈 많다고 생각하는 여성 있으면 손 들어 주실래요? 제가 책 한 권 요거 읽어보라고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북의 사회를 찾아. 저기 손 드신 분, 네, 와서 책 받아가시고 나중에 우리 작가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의 사회를 찾아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남성에게는 여전히 집안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무게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고 일단 인식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주눅이 들어있는 남성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노년에 대한 것도 역시 비슷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우리 동네 시리즈, 제가 지난번에 작가님 계신 동네를 넘어가면서 일부러 자꾸 봤어요. 그래서 놀부반점을 발견했어요. 네. 여기 보면 우리 동네 김반장, 우리 동네 놀부반점, 우리 동네 보안관, 우리 동네 길라미, 우리 동네 바람꽃 이용원, 이렇게 여러 편의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상황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현재 살고 계신 곳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동네 이야기라는 동네에 대한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변화되고 있는 그 동네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동네에 살은 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가 어디냐면요, 모충교 있죠. 모충교에서 충대 병원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효자문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효자문 못 미쳐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년 전서부터 저희 동네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게을러서 그렇게 많이 쓰진 못했습니다. 한 10편쯤 썼을 것 같은데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 자, 다리만 건너면 바로 뭐 도시인데 다리만 건너면 70년대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동네 거기가 30층짜리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 집 길 건너편으로. 그래서 제가 매일 작업하는 그 방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으면 큰 산이 하나 창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길 건넌데도 한 30층쯤 되니까 한 100m는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도 다 가려지고, 그전에는 그 작품을 쓰다가 창가를 보면 산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이랬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삭막합니다. 그런 동네인데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요. 저희 동네는 아직 그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동네 아파트를 지려고 해서 개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인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문제, 이런 이제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아요. 읽는 내내 저는 참 이런 실상들이 공감도 되고 참 서글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삶이 원래 그렇게 서글픈 건가요?
글쎄 여기 뭐 지금 아까 조만희 선생님 그 부친께서도 오셨는데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제 아직 뭐 짧은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아직 오래 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인생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가끔 그 지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이 세상에 안 올 겁니다.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정말로 그 무난하게 살아왔거든요. 이제껏 무난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그 만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힘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무난하게 살아온 게 물론 제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기는 하지만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 제가 소설을 써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자 그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정말로 필요한 그이들한테 빵이라도 하나 사주는 게 사지 멀쩡한 놈이 할 일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못하고 소설을 써가지고 뭐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는 게 참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든 게 보여서 글쎄 인생이 뭐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시면 안 돼요. 지금 우시려고 그래요. 박수 그러세요? 한번 보내주세요. 우시려고 지금 막 울먹울먹 하셨는데 이제 네. 사실 오늘 이제 다음에 두 분 작가분만이 아니라 노래 공연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질문에서 두 개는 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빼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 소설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뭐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쓸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뭐 소설을 쓰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재미가 있어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어쨌든 뭐 문학이라는 어떤 예술 세계라는 게 자기 만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족을 해서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내 생각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이 소설을 쓰는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대작은 못 쓰더라도 그냥 뭐 노작이라도 계속 써볼 생각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올라오실 연주가님은 작곡가 김강곤님과 노래하시는 조혜란님이에요. 작곡가 김강곤님은 여수가 고향이고 조혜란님은 남해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타양에 와서 지금 자리를 굳건하게 잡으셨죠? 김강곤님은 연극 무용음악을 국악 형태로 작업하고 조혜란님은 판소리 심청가를 완창하고 주로 남도 민요를 부릅니다. 10여 년 전부터 충북 민예총에서 함께 음악 교감을 했고 4.3 제주와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현대사의 어떤 아픔이 있는 것에 공감하고 그것을 음악 작업을 하는데도 많이 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호락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연해주에 사는 우리 동포를 만나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음악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주곡은 두 곡인데요.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네네. 네네. 찔레꽃이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 만주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독립군들에게 위문 공연을 갔던 김교성과 그리고 백나나라고 하는 가수가
만주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듣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 찔레꽃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1942년도 곡인데 아주 인기를 끌고 많이 불려졌지요. 첫 번째 곡으로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좀 이렇게 가볍게 불러보려고 선곡을 했고, 2절의 가사에 그 북간도라는 가사와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가사가 곡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볍게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자주 고를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동무야, 연분 온통 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 얼리게 창북도 성이 서럽습니다. 꾀꼬리는 중천에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네, 처음에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소리꾼이라 사실 트로트는 잘 못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의미로 부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다음 곡은 산오락회라는 그 세 사람이 함께 북간도 그리고 지금 이제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거기를 가는 과정, 거기에서 본 것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우수리스크 편지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민족들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고, 또 이상설이라고 하는 분의 유허지를 가게 됐습니다. 수입분강 옆에 장마로 인해서 강물이 많이 불어 있었고, 그런데 그 강둑이 계속 이렇게 그 유허지 비석 쪽으로 계속 이렇게 침식해 들어오는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의 그 어떤 삶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고, 남쪽에서 그 북간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해서 우리는 아직도 반도를 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무겁게 강물에 내리고 강물은 유유히 대지를 적시네. 갈 때 춤추니 바람 오르네. 그러니 그대 수입은 강물에 슬픈 눈물 흘리지 마오. 아 강물은 바람은 동해를 가리니 동만주 적신 두만강을 만나리니 다 힘은 역사를 이어 있겠다 하는데 우리는 반도를 넘지 못하네. 아 강물은 바다로 가 서로 부둥키는데 그렇게 바람도 반도를 휘감아 고향 가는데 당신은 아직 우리는 아직 바다를 반도를 넘지 못하네. 잊지 못하네. 강물에 실린 바람은 동해를 가리니 동만주 적신 두만강을 만나리니 아 힘은 역사를 이어 있겠다 하는데 우리는 반도를 넘지 못하네. 아 강물은 바다로 가 서로 부둥키는데 그렇게 바람도 반도를 휘감아 돌아서는데 당신은 아직 우리는 아직 바다를 반도를 잊지 못하네. 바람은 역사를 잊지 않겠네. 잊을 수 없네. 갑자기 제가 굉장히 더 편안해지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책을 낸다고 하길래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게 제목이라고 생각 못하고 뭐라고? 그랬더니 얼른 화의를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시집을 내신 유정한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사용에 서툴러서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냥 크게 안녕하세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 돌멩이 오리. 오늘따라 왠지 오리 돌멩이 오리 그림을 좀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충주에서 오셨어요. 이한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먼저 이제 유정한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충북 보은 출생이시고 충북대 공문과 재학할 때부터 청주를 떠나지 않았죠. 군대 갈 때 빼놓고. 아 그렇습니다. 네. 92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붉은 눈 가족 그리고 검은 밥에 대한 고백. 이 두 권의 시집을 함께 출간했고 상처를 만지다가 한 8, 9년 전에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집 같은 요 시집이 지금 4번째 시집이고요. 충북 문학 기행 산문. 제가 참 이 책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누구와 함께 지난 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우리 충북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산문집도 냈습니다. 지금 책이 나오고 이벤트가 참 많아요. 그죠? 예,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간 후의 소감 혹은 특별한 경험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장안의 이제 화제. 정확하게 말하면 장 안에서만 화제. 그런데 여기 우리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책이 서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새 그런 걸 겪고 있는데 세상에 앞으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상생충북 말씀하셨죠? 예, 그거 이제 혼날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2분기 정현승 회장님 2분기 책이고 제가 3분기 도서로 선정이 돼서 요새 여기 서점, 작은 도서관 이런 데서 독자들을 만나는 일을 좀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될 판이에요. 상생충북 3분기 도서로 선정됐는데 사실은 1쇄를 찍고 한 달 만에 2쇄로 돌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 이종수 시인 4쇄까지 찍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넘어설 거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뭐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넘어설 거라고 보고 7월만 해도 저하고도 같이 낭독회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도 가고 작은 도서관 2곳 벌써 갔다 오고 다음 주에도 뭐 몇 번을 지금 어떤 학교에 또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바로 책이 좋기도 하지만 상생충북 도서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또 상생충북이 뭔가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제 없던 건데 갑자기. 예. 상생충북이란 캠페인이 여기 지금 청주를 중심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충북 지역 출판 동네 서점 살리기 캠페인입니다. 충북에서 여기 지역에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지역의 출판사가 출판을 하고 동네 서점이 좀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그 출판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한 시인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냈어도 상생충북에는 도서가 선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문학동네에서 냈거든요. 문학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네. 자, 시인은 무엇보다 시로 이야기해야 된다. 시 한 편 낭독 부탁드립니다. 시요? 제가 시를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모든 작품이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편만 요새 벼룩나무가 이제 한철이죠. 피기 시작해서 이 무렵에 피는 그 벼룩나무 꽃을 보면 되게 좀 느낌이 저는 상당히 좀 좋아요. 이렇게 이게 정말 나무가 피운 꽃인가? 종이로 만든 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몇 년 전에 이게 쓴 벼룩나무에 관해서 쓴 글을 한 편 벼룩나무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할머니. 예. 예, 제목이 벼룩나무 할머니네요. 혹시 시집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은 86쪽입니다. 벼룩나무 할머니. 우리 아파트 102동 앞 아침마다 유치원 버스에 손주를 태워 보내며 오래오래 손 흔들어 주던 할머니. 한 열흘 안 보이더니 벼룩나무 꽃 피었다. 분홍, 보라, 아롱다롱 꽃무늬 몸빼에 하양 블라우스, 그만큼 창백한 얼굴로 7월 불볕에 일찌감치 나와 서성거린다. 어린 손주 돌아오는 걸 한 번만 더 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버스를 기다리는 저쪽 모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흔들흔들 기다리는 벼룩나무 할머니.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유정한 시인의 시집이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시도 저는 변화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간에 사람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때로 농담을 할 줄 알아요. 그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좀 시도 좀 제가 능청스러워진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본인은 그늘에 대하여라는 시를 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늘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지만 이제 그늘도 벗어났다. 제가 얼마 전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게 바로 시의 힘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유정한 네, 시인도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의 힘, 시의 힘이 나를 때로는 그늘에서, 때로는 어둠에서, 때로는 저 지하 같은 아주 무거운 세계에서 구원해 주기도 한다는 말을 일반 독자분들께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르겠으나 시 쓰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이제 독자들 반응이, 사실 낭독회를 했거나 뭐 이렇게 독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반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반응,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의미가 부여된, 또는 좀 유난히 좋아하는 시, 이런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작품이 발표되고 하면 독자들이 뭐 오독하는 경우는 뭐 흔히 있는 일이라서 그 자체로 좀 뭐 문학의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벼룩나무 할머니를 읽어드렸는데 읽으신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혹시 돌아가신 거냐, 아니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셨어요. 충남에 계시는 그 조재도 시인께서도 어디다 신문에 시를 발표하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거기가 마음에 꼭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쓴 거죠. 그 할머니가 이제 벼룩나무가 그 할머니처럼 서서 손주의 오는 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상상을 한 그런 이제 글이에요. 그 7월의 한 오후를 쓴 글인데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그러니까 시가 지금 현상을 그대로 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가서 그 너머까지를 말한 것들도 있는 거죠. 제가 9월 숲인가 거기에는 뭐 어떤 자객이 쫓아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쓴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시도 그렇게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가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정말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막 펼치고도 있거든요. 그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아울러 말씀드리고,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꽤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시는 무지개 같은 거였죠. 젊은 한 20살부터 따지면 꽤 오래됐는데 뭐 당연히 무지개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보면 없고 분명히 보이는데 가보면 또 없고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번 시집을 내고 좀 곰곰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시라는 것이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몸속에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는 이제 무지개가 아니라 나의 그림자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의 나죠. 그림자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시 또는 내가 어떤 시를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시는 특별히 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거는 좋은 시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읽어서 좋은 시가 좋은 시죠. 저한테 어떤 울림과 감동을 주는 시가 좋은 시다. 그건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요. 좋아하는 시인은 저 옆에 계신 이한 시인 좋아하고요. 요즘 이제 동시를 이제 많이 쓰고 계신데 요번에 나온 그 우리 돌멩이에서도 심쿵하는 글들이 몇 편 있었습니다. 뭐 마음이 금간 곳에서 그 민들레가 피어나는 그 이야기도 있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미선나무를 조금 잘라두자 뭐 이런 그 시기도 있었고, 예전에 시집 치어라 꽃 이런 뭐 시집 나왔을 때 저한테 큰 공부를 시킨 시집이었어요. 그게 이거 빈말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그 예전 시인 이육사 시인 좋아하고요. 네, 그런 아주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이런 양면성을 가진 그런 정서가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한 시인님을 말씀하신 김에 이제 이한 시인께 넘어가겠습니다. 이한 시인님은 충북 제천 출생이에요. 혹시 정연승 회장님이 동양인 거 아셨어요? 아까 덕산면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네. 깜짝 더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네. 모르고 있다가 1998년에 녹색평론의 작품을 발표하고 99년에 실천문학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처음에 이제 동시가 아니라 시집으로 저한테도 있는 게 그 목마른 우물의 날들 그리고 치어라 꽃. 이후 지금 동시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동시집 고양이와 통한 날, 고양이의 탄생,
글자 동물원 이런 게 있고 평론집 다 같이 놀자 동시 한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격월간 동시 전문지인 동시 마중의 편집위원입니다. 전업 작가시잖아요. 네. 코로나19가 힘들게 만들었죠? 어떠세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류정한 시인하고 같이 붙여서 읽으니까 말도 안 되는 오리 돌멩이 오리더라고요. 아,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았고. 네.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제목인데 이렇게 말이 잘 되는 시집 제목도 참 드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자서부터 뒤에 네. 발문까지 네. 정말 잘 맞는. 서로 뭐 칭찬 릴레이 예,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엄격글에 당했기 아, 때문에 이게 지금 복수를 좀 해드리는. 미풍양속. 네. 네,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강의 생활자여서 이제 3월이 개학하면서 계속 방학하기 전까지를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 뭐 이제 글을 쓴다든지 이럴 시간이랑 이제 밥을 버는데 이번에는 예정돼 있던 강의가 다 취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3월, 4월, 5월이 거의 수입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든 게 엄청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밥을 미리 벌어 둔 게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겠는데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통과하고 있을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차 적응이 진짜 안 됐고요. 이제 이상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올해는 왜 이렇게 뻐꾸기가 많이 울어댈까 생각해봤더니 뻐꾸기는 매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없어가지고 못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계속 하고 다니면서 입냄새를 진짜 많이 맡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안에 냄새를 맡기 시작했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마당에 풀을 계속 뽑았고요. 그랬더니 허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바닥만 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 돌멩이 오리가 약간 이제 식물성이 좀 강해요. 제가 식물에 이제 워낙 시골에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풀에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동시집에서는 이제 식물보다는 좀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관계되어서 같이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백봉오골개 16마리를 들여서 그것이 자라는 거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새롭게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닭들은 어릴 때부터 뒷짐을 지고 다닌다는 거. 예. 그다음에 꼬에서 오까지 그러니까 꼬끼 오를 그 완창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애씀이 있구나. 그런 수탉이 이루어내는 꽃기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꽃기호라고 하는 매끈한 소리를 좀 더 시간의 관점에서 듣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실감하시죠? 강의 생활자가 강의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자리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를 여러분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질문 하나 나갔는데 아주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물성, 동물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저랑 북콘서트를 글자동물원 갖고 하셨고 아까 동시집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이와 통한 날, 고양이의 탄생, 글자동물원. 이번에 오리, 돌멩이, 오리. 제목으로 보면 다 무엇이 공통되는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적인 어떤 감수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어쨌건 그렇게 눈에 띄게.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식물에 대해서 반응력이 약해요. 이제 식물은 아무래도 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은 되게 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동물적인 이야기, 이제 동적인 속성 이런 걸 구성해야 이제 식물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네. 이쯤에서 신앙독 한 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 시인님이 아, 네. 낭독하는 동시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뻐꾸기 이안. 어제도 뻐꾹, 오늘도 뻐꾹. 말끝마다 뻐꾹, 뻐꾹. 뻐꾹요, 뻐꾹이요, 뻐꾹입니다. 존댓말 쓰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요.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웃게 되는 시가 많아요. 모든 동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한 시인님의 동시는 읽다가 웃게 돼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한 시인님의 동시 낭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책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더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독자와 작가의 만남에 대해 5차 정도 시행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없던 것이 추진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그런 걸 추진하시게 됐는지, 일단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네. 네. 일단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몇 달 동안 이제 되게 축하를 받고 싶잖아요. 5년 만에 내는 책이고.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자는 사람도 없었고 또 술 마시자고 제가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책에게도 좀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만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를 만날까 이거를 궁리하다가 이제 오리 돌멩이 오리에서 한 4분의 1 정도의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 충주 호암지이거든요. 그래서 호암지에는 또 뚝방 옆에 느티나무가 큰 게 있는데 여기에서라도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첫 날짜로 잡은 게 이제 5월 31일이었는데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만남을 준비하면서 근데 5월 30일이 왜 이렇게 낯익은 날짜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1997년 5월 31일 그때가 언제냐면 제1회 권태영 문학제가 충주에서 열렸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연히 갔고 거기에서 동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권태영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제 동시에 대한 나쁜 생각을 툭 털어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 1997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었고요. 이제 이날은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서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제가 처음 동시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처럼 이 자리에 오시는 어떤 분들은 동시라고 하는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샛길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약을 먼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몇 분이나 오실까 뭐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5차 만남 때는 한 40여 분. 예, 그러니까 서울, 뭐 춘천, 고양, 울산, 청주, 뭐 세종시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정말 너무 놀랐고요. 이제 처음 걷는 길인데 어쨌거나 이 길이 저에게도 분명히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데 또 쓰는 글에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게 다음 동시집에는 어떻게든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독자와 저자의 만남 그걸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이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길이 있구나. 또 그 길을 이한 시인님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설령 이런 그 감염 코로나19에 대한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계속되어야 될 길 같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권태영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여름에 매번 그 권태영 문학교실 하던 걸 올해 못했어요. 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2박 3일 숙박을 같이 하고 이렇게는 못 하고 네. 이제 권태영 선생과 동시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속 가능한 독자 작가의 만남의 형식이든 어쨌든 간에 그 동시와 권태영과 그다음에 독자들을 이렇게 네. 잇는 네, 네. 예, 그런 것을 11월 정도까지 좀 해보려고 네, 여기 네. 이종수 시인, 정민 시인, 네, 또 네. 충북 작가 회원들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충주에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누구나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그런 분이 권태영 선생님이시고 또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기리는 후배 문인들이 있는데 매번 선생님 산소까지 가서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볼 때 저절로 박수를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한 시인님, 이종수 시인님, 정민 시인 뭐 이런 분들이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동실한 그런 것 같아요.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까지나 잘 몰라서 언제까지나 알고 싶고 네, 언제까지나 새로 쓰게 되는 시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새로 이제 시창작 교실에 들어온 수강생 분한테 어떤 시인이 이제 여러분을 보니까 내 10년 전의 모습이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10년 전에 당신들 같았으니 10년 뒤에는 당신들도 아마 나와 같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퍼뜩 지나갔냐 하면 10년 뒤에도 내가 이분들 같은 자세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르는 상태, 잘 모름의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작가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시집을 저번에 좀 한참 전에 받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곡을 오늘 부르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그 작곡가님이 꽃밭에서라는 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곡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꽃밭에서를 부르는 것은 유정한 선생님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창꽃 필 무렵으로 이렇게 곡이 바뀌면서 좀 바쁘게 곡을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완성된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들릴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다르게 들으시기보다 우리 이렇게 왜 시 낭송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시 낭송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64페이지에 있는 후일담이라는 그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 밑에서 5째 줄에 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아프게 읽었던 눈물을 머금고 읽었던 창꽃 필 무렵 26페이지에 있는데요. 혹시 책이 있으시면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향 마을 뒷산 깊은 골
흔적 드문 창고 숲에 들어가며 어릴 적 문둥이가 숨어 살았음직한 움막이 하나 남아있으리. 벌써 날이 저물었네. 짐짓 길 잃은 과객인 양 서성거리다 슬쩍 들어서면 지친 몸을 받아줄 작은 거적도 한 입 깔려 있으리. 그 뱀같이 냉랭한 굴 속에 너부러져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한 사나흘 알았으면 싶은 것인데, 온 이불도 한 장 없이 누워서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속절없이 나는 아르리. 창꽃처럼 열꽃이 피어 이 말은 뜨겁고 식은 땀에 젖은 손발은 꽃샘 바람처럼 서늘하리.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시름도 한마디 내놓지 못하고 어미른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떨리는 몸을 견디느라 어금 이름 다물어야 하리. 그렇게 한 사나흘 석 달 열흘 같이 지독하게 앓다가 죽지 못하고 깨어나며 사랑도 노염도 다 빠져나간 몸뚱어리는 새잎처럼 맑았고 머리는 돌연 백발이 되리.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이승인지 저승인지 분간도 못한 채 처음 말을 배우는 듯 엄마 하고 소리도 없이 입을 겨우 움직여 볼 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한 줄기 눈물을 쏟으리. 다음 곡은 우리 이한 선생님의 그 오리돌멩이
그 시집인데요. 사실은 이 시집을 올 초였나요? 언제였죠? 그때 그 정민 선배한테로부터 이렇게 건네받아서 일찌감치 읽고 집에 아이들을 강제로 또 읽혀서 네, 읽었는데 그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서 사실 그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금이라는 곡인데 제가 예전에 카톡 메인에 이렇게 썼던 글 중에 틈이 있으면 어때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잖아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런 문구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곡이었고 동시니까 동요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주시고 또 좋으면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간 시멘트 사이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금간 시멘트 사이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민들레처럼 노란 시는 마음이 금간 곳에서 피어났다. 금간 곳에 달아주는 노란 단추. 금간 시멘트 사이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금간 시멘트 사이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민들레처럼 노란 시는 마음이 금간 곳에 피어났다. 노란 단추. 금간 곳에 달아주는 노란 단추. 다시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렇게 시에 곡을 붙여서 더 새로운 느낌과 또 뭐랄까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북 작가회의에 4분 작가님을 모셔서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작품은 독자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독자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가? 독자가 어디에 시선이 머물고 어디에 마음에 물결치는 지점이 있는가? 이것은 서로 다른 그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훌륭한 정말 자랑스러운 문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의 숨결과 정신과 철학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책과 함께 더불어 더 풍성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